뭔가 끼어있는 느낌? 선진국은 저만큼 앞서 나가 있고 신흥국은 계속 쫓아오고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조업도 서비스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항목을 여러 다양하네요. 복잡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딱 한마디로 저는 표현하는 게 선진국인 듯 선진국 아닌 선진국 같은 구성이에요. 지금 아하. 인도나 중국같이 이제 신흥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얘네들보다 낮은 건 물론이고 아하. 이미 우리보다 한참 앞에 가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이런 애들보다도 성장률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점점 벌어지는 거죠. 전체 서비스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거의 바닥에서 쭉 쥐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최준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작년에 한번 네. 출연하시고 또 이제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무슨 하실 얘기가 있다고? 네, 예, 제가 외부 유튜브를 처음 출연을 했는데 네. 보고 나서 뭔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약간 충격과 그 부끄러움과 왜요? 그 반성의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저는 제가 서울말을 쓰는 줄 알았어요. 서울말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저 근데 보니까 옆에 서울말 쓰시는 분이랑 같이 이렇게 나란히 해서 대조돼서 이제 들어보니까 와, 사투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하구나, 나는. 네네네. 아니 귀엽습니다. 좋습니다. 뭐 네, 그거 좀 약간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뭐 사투리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제가 듣고 있으니까 이게 딕션이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약간 마치 그 치과 치료 갔다가 네네. 뭔가 마취가 풀리지 않은 사람이 약간 혀가 약간 꼬여서 말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해서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말을 하지? 네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시면 느끼겠지만 한국은행에서 계신 박사님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방송 출연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좀 제대로 해보겠다.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가져오신 그 내용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의 현황과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엄청나게 큰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나와주셨던 정선영 차장님께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도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내용에서의 주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 디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세계화가 끝났다고는 하는데 공급망이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서비스 매출은 많이 느는 것 같다, 교역은. 네네. 그럼 우리는 서비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에서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흐름에서 이제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보고서가 시작됐던 게 작년에 이제 정선영, 저희 팀에 계시는 정선영 박사님께서 여기 와서 발표해 주셨던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보고서에 어떻게 보면 후속편으로 이 보고서가 처음에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보고서에서 이야기 나왔던 게 글로벌 공급망의 향후 변화의 방향은 이제 서비스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우리 경제 방향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보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3월 19일에 한국은행 경제통계 1국 국제수지팀에서 지식 서비스 통계를 처음으로 편제를 하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총재님께서 야, 이거 되게 괜찮으니까 지금 조사국에서 하고 있는 그 서비스 보고서랑 함께 같이 연동을 해서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고서를 다 썼는데 좀 빠꾸 먹었다 이런 건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다시 합쳐봐라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제 진행 방향이 약간 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공저가 이제 통계국 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저가 됐고 이제 이제 지식 서비스 통계를 적극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지식 서비스 통계라는 게 뭐예요? 지식 서비스 통계라는 게 이제 3월 19일에 원래 이제 저희 통계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보면 이제 정의가 잘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식 집약적이고 정보 집약적인 서비스이고 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냐? 지식 재산권. 그다음에 이제 뭐 정보통신 서비스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이 있고 음악 같은 경우도 파일 스트리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래되고 있으니까 스트리밍. 근데 제가
주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네네. 예를 들면 BTS가 미국에서 공연하는 것들은 공연도 사실은 그 공연이 디지털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디지털 플랫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지식 서비스긴 해요. 왜냐하면 BTS의 공연이나 음악이나 공연의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다 창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다 지식에 기반돼서 창출된 서비스라고 보고 그런 것도 지식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디지털 플랫폼에 통해서 거래되지는 않지만 네네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지식 서비스에 포함이 되고 이제 그러지 않고서는 주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것들. 아하. 예, 뭐 예를 들면 뭐 오징어 게임을 뭐 넷플릭스에서 그쵸. 스트리밍을 한다든지 이런 건 다 등이 지식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 지식 서비스와 관련된 통계가 따로 나오지 않았었나 보네요. 예, 지식 서비스라고 해서 따로 딱 분류가 되지 않고 한국은행 그 국제 수지 통계에 여러 항목이 세부적으로 있기니까 그 안에 뭐 지식 재산권 서비스, 지식 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 뭐 이런 게 있고 전문 경영 서비스 뭐 이런 것 등이 있거든요. 그 항목에. 근데 그 중에서는 뭐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과 관계가 없는 것들도 많이 섞여 있고 좀 더 이 그 지식 서비스 통계에서는 이 서비스 수출을 한 업종이 누구냐, 예를 들면 제조업이 수출을 했느냐. 아하. 어떤 업종에서 이 서비스를 수출했는지까지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나눠서 네. 좀 더 세부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아,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식 서비스 통계와 관련된 내용이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대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와, 이거 진짜 고생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 검토 배경에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왜 서비스 수출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왜 봐야 되냐? 과거에 우리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던 동력으로서는 상품 교역이었습니다. 상품 교역. 네, 근데 상품 교역의 증가세가 금융위기 이후로 많이 둔화가 되고 이제 전체 그 세계 교역에서 상품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아하. 서비스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아. 그때 이제 상품 교역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 세계화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또 다른 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세계화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서비스 교역으로서 뭔가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 교역으로의 변화, 세계화의 양상이 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겼거든요. 그런 분들 주장도 많이 힘이 실리고 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이제 비교역제라고 많이 배우거든요. 서비스는 비교역제. 네, 교역이 되지 않는 것들. 아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교역의 비중이 커지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국 이제 기술 발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비교역제였던 서비스의 교역 가능성이 확대된 것이 주요한 배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에라고 이제 정의되는 것 등이 따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비중이 전체 서비스 교역에서의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커지고 있고요. 전체 이제 서비스 자체도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디지털 교육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네. 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세계화의 양상이 서비스로 이제 점점 변하고 있고 네. 그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로 인한 서비스의 교육 가능성 확대. 이런 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다라고 먼저 말씀을 이게 드리겠습니다. 말이 그 서비스의 교역 가능성 이렇게 좀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네. 말하면은 뭐 서비스를 어떻게 팔아 못 팔지 뭐 이런 거였던데 네.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아이폰에서 쓰는 그게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교역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네. 뭔가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예. 진행되고 있는 거지.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림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교육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저번에 이제 정선영 박사님 오셨을 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 뭐 서비스면 뭐 이발하고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그렇죠. 수출이 되냐. 그렇죠. 서비스도 공급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면 이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방식이 있고 국경을 넘어서는 방식이 아니라 공급자가 지역을 이동해서 그쪽에 사는 방식. 예를 들면은 이제 해외 법인을 그쪽에다 설립을 해서 그쪽에다 서비스 공급해주는 방식. 아하. 그런 방식이 있고 반대로 수요자가 와서 서비스를 수요되는 방식. 여행. 이라든지 관광객들이 한국 와서 뭐 미용을 한다든지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뭐 이발을 한다든지 이런 네. 것 등이 그렇게 가능한 거고요. 직접 몸이 와야 되는 거네요. 와야 어렵지. 되는 거죠. 예. 수요자가 와서 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상 이제 팬데믹 때 크게 감소했었어요. 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겠죠. 이런 물리적인 이동이 필요 없는 공급 방식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국경을 넘는 방식인데
국경을 넘는 방식에서는 예를 들면 운송 같은 경우도 국경을 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이동이 당연히 수반되는 거고. 그렇죠. 해운 같은 거.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 같은 걸 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넷플릭스에 보내려면 그냥 파일 전송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사실은 이게 뭐 팬데믹이나 이런 관계 없이 쭉 성장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사실은 팬데믹과 관계없이 그냥 이제 서비스 공급이 그런 방향으로 된 것도 많이 쭉 성장을 했고요. 네. 예, 물리적 이동이 수반되는 서비스는 그 팬데믹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꺾였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물리적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서비스 공급 방식, 예를 들면 파일을 전송한다든지, 그냥 현지 법인이 그냥 거기서 그냥 현지에서 그냥 바로 서비스 공급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서비스 공급은 팬데믹과 관계없이 서비스가 쭉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서비스가 사실은 이제 팬데믹과 관계없이 사실 쭉 증가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공급 방식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과거에는 예를 들면 뭐 의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교육제죠. 네네. 우리가 치료를 한다든가. 근데 예를 들면 원격으로 해서 내가 해외에 있는 환자를 치료를 해줬다. 그게 사실 이제 기술 발전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수출이 되는 겁니다. 아. 그게 전형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비교육제를 교육제로 만드는 쉬운 예로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원격 같은 경우 원격 치료를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원래 그냥 뭐 GDP라고 하면은 그냥 거래를 다 더한 거다. 네네. 근데 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원래 하던 걸 더하는 방법, 안 하던 걸 하는 방법. 근데 하던 걸 하는 거는 사람이 두 끼, 세 끼, 네 끼, 다섯 끼를 먹을 수 없으니 쉽지 않지만 네네. 안 하던 거래를 하는 거는 할 수 있다. 네네. 그것이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졌던 거고, 그 현상들이 이제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맞습니다.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안 하던 거래를 이제 하게 만드는, 그게 네. 사실 어떻게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이런 트렌드 하에서 이제 한국을 이제 다시 좀 이제 우리나라를 시선을 보면. 돌려보면, 한국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경제 성장 자체가 상품 교육 중심으로 성장을 했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제 수지를 크게 보면 상품 수지는 많은데. 흑자, 내 서비스 수지는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상품 수출이 되게 중요한데, 중국이 기술력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여러 국가에서 뭐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되게 강화되고 그쵸. 있고, 뭐 관세도 많이 인상되고 있고 해서 이제 상품 교육 환경의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 상품 수출이 예전만큼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제는 그러면 수출을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서비스를 봐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서비스도 그냥 내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내수가 좀 좁으니까 서비스 수출에 눈을 돌려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이 보고서가 이제 출발한 거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제가 이제 썼는데, 이제 한국 경제의 미래를 물어보거든 이제 고개를 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보게 하라. 아. 네, 이렇게 그만큼 할수 서비스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작년 10월이었나요? 하반기 때 이제 한 총재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나라의 그 산업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품을 수출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중국한테 너무 많이 밀려서 이게 다시 회복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서비스에서는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 계속 더 집중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서비스 수출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서비스 수출의 현실을 좀 더 진단해 보자. 챕터 2인데요. 챕터 2의 내용을 좀 이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비스 수출은 사실 성장세가 굉장히 더뎠습니다. 더뎠다. 예, 그렇지만 한 줄기 빛과 같이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는 게 챕터 2의 한마디 요약이라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준은 이제 주요 구에 비해서 성장세가 더뎠다라는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더뎠냐? 일단은 서비스 산업 자체가 어떻게 얼마나 발전돼 있는지를 경제 발전 단계별로 선진국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 단계에 대한 어떤 대표 지표로는 1인당 GDP로 봤을 때 1인당 GDP가 쭉 증가를 하면서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긴 해요. 거의 모든 국가에서요. 그러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인당 GDP가 5,000불인 시점이 한 69년도인데 이때 이미 서비스가 60%였고 쭉 상승을 해서 뭐 8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50%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60%까지 올라와서 그냥 거의 플랫하게 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와는 거의 계속 좀 약간 벌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시작도 애초에 낮았지만 더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고 그럼 미국이나 영국은 애초에 뭐 선진국이고 서비스가 발달한 나라니까 그렇다 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제조업이 발달된 것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낮은 편입니다. 한 10%포인트 정도 어떤 경제 발전과 견주어 봤을 때 한 10%포인트 정도 비중이 좀 낮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서비스 수출로 이제 한정을 했을 때도 2010년 이후에 연평균 성장률로 쭉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못 하고 있군요. 예, 인도나 중국 같이 이제 신흥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얘네들보다 낮은 건 물론이고 이미 우리보다 한참 앞에 가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이런 애들보다도 성장률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점점 벌어지는 거죠. 차이가 안 그래도 큰데 성장률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점점 벌어지고 전체 서비스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또 보면은 거의 바닥에서 쭉 기고 있는데 정확한 뭐 숫자는 2010년도 1.9% 정도 됐는데 1.6% 정도까지 오히려 내려갔거든요. 점유율이? 예, 서비스 수출 점유율이. 그러니까 되게 더디게 성장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더디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저희는 이제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것도 아까 제조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끼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선진국은 저만큼 앞서 나가 있고 신흥국은 계속 쫓아오고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조업도. 서비스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항목을 뜯어보면 여러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냥 이걸 자세히 좀 분석해보면 딱 한마디로 저는 표현하는 게 뭔가 선진국인 듯 선진국 아닌 선진국 같은 구성이에요, 지금.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구성 항목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중간쯤에 있는 구성 항목인데다가 그러면 이제 비중이 높은 애들은 보면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것 등이 비중이 높지 않아요, 선진국에 비해서. 이게 이제 선진국이 아닌 듯한 구성인데 보라색이네요, 지식재산권. 기타 사업 서비스가 비중이 되게 큰데 요것도 이제 기타 사업 서비스라는 게 되게 말이 이제 범위가 포괄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전문 경영 서비스, 그 다음에 기술 무역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술 무역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뭐 단순 용역이나 기술 협약, 뭐 그다음에 뭐 무역 관련된 어떤 상사 같은 거래 이런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딱 보면 이제 전문 사업 서비스 중에서도 전문 경영 영역, 예를 들면 법률, 회계, 컨설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미국하고 영국 같은 선진국에다가 인도가 비중이 커요. 그 말은 이제 뭔가 선진국 플러스 약간 영어권 국가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컨설팅이나 법률이나 이런 건 사실 영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게 되게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나라가 글로벌리 장악하기가 일단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죠. 지식재산권 사용료도 사실은 미국하고 영국, 일본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 딱 들어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서비스 관련돼서 내공을 쌓아왔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쪽 분야에서 경쟁력이 너무 높고 그리고 제도라든지 언어라든지 장벽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한테 비빌 틈도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연두색이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는 이 왜 이렇게 갑자기 크냐면 이 약간 통계적 착시인데 이거는 그 유럽에 있는 그 구글이나 애플의 본사들이 아일랜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금 혜택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아일랜드에 있는데 그러면 유럽에서 이제 유럽의 다른 국가로 거래되는 뭐 구글의 어떤 여러 가지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일랜드 수출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문제로 아일랜드가 되게 비중이 큰데 그럼 그걸 제외시키고 본다면 미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기는 거의. 사실은 중국하고 인도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파트는. 그러니까 왜 이래 얘네들이 정보통신이 얘네들이 높지? 정보통신은 사실은 이제 다시 뜯어보면 그 저임금의 아웃소싱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이렇게 뭐 IT 인력을 좀 싸게 해서 약간 이제 뭐 코딩 해주고, 코딩 대신 해주고, 공대생 아시잖아요. 뭐 코딩 쭉 해주고, 뭐 좀 싸게 그냥 납품받고 이런 그런 것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콜센터도 막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등이 비중이 되게 커요.
정보통신 비중.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도나 중국 같은 거에 비해서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또 사실상 이것도 우리나라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지금 우리나라가 비집고 들어갈 팀이 거의 없다. 이게 이제 대외적 요인으로서 이렇게 성장 못했어. 그러니까 네. 그 이유가 있네요. 네, 뒤집고 들어갈 팀이 없었던 게 대외적 요인이고 네. 대내적 요인은 제가 이제 뭐 경제 성장에서 서자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했는데 이게 무슨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서름을 받았다는 거지. 네, 서러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요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의 항목을 자세히 보면 이제 운송과 기타 사업이 절반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운송은 제가 말씀을 추가로 안 드려도 사실은 제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비스가 현대차에서 만든 자동차 옮겨주고 받는 서비스 이게 이제 기타 서비스 이렇게 되겠죠. 운송으로 가는 거죠. 운송 서비스. 운송이겠죠. 예를 들면 HMM이 우리나라에 어떤 수출품을 싣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다 이제 이건 제조업하고 그냥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완전히 그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고 제조업을 싣고 가는 거니까 사실은 제조업을 보조하는 역할인 거죠. 그다음에 기타 사업 서비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개의 항목이 있는데 연구개발, 그다음에 전문 경영 컨설팅, 그다음에 기술 무역 기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술 무역 기타가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기타 사업 서비스 내에 압도적으로 커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럼 이 기술 무역 기타 사업을 뜯어보면 이게 뭐냐면 국내 본사가 해외 자회사의 생산 법인이든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 법인이든 그쪽에다가 기술 용역이라든지 무역 같은 어떤 상사스러운 그런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등이 이제 다 이쪽으로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 제조업의 현지 생산과 현지 시장 진출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이 서비스가 국내 본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이제 기타 사업 서비스도 대부분이 사실은 제조업과 연관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현지 생산 기지 그리고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이런 것 등이 많이 설립되어 있는 나라로 실제로 그 항목들이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서비스 너무 커다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다 제조업에 연동돼서 그걸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 수출이었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 자체가 상품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비스는 약간 서자로서 좀 이제 형님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수출이 됐었다라는 거고 이거 그림 14번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거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분석했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우리 서비스가 다른 나라의 생산에 얼마나 활용되었는지를 보는 거죠. 다른 나라의 생산에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우리 서비스도 잘 수출이 됐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본 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우리 서비스 수출을 평가를 한 겁니다. 다른 나라의 생산에 우리 서비스가 얼마나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두 가지 요인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의 생산에 얼마나 활용되었는지를 보는데 이 다른 나라의 생산이 그냥 글로벌 경기가 좋아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많이 쓴 건지 다른 나라의 생산에 얼마나 우리 서비스 잘 사용됐는지가 이제 척도인데 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볼 때 다른 나라의 생산 자체가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경기 자체. 경기가 좋으면 생산도 많이 할 테고 우리나라 서비스의 사용량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요인이 있고 경기 요인을 싹 제거를 한 다음에 똑같은 양을 생산을 하는데 우리나라 거를 유독 더 많이 쓰게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 걸 좀 덜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더 영향력이 커졌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제 올라간 거냐? 경기 탄 거냐? 경기 탄 거냐? 이걸 제외하고 맞습니다. 본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우리나라의 서비스에 다른 나라의 생산 사용되는 정도는 대부분 그냥 경기 탔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생산에 경기 요인을 여기서 싹 제거를 하고 보면 그냥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다른 나라의 생산에 좀 더 많이 사용됐던 정도는 크게 안 증가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 인도,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 아일랜드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확 사용하게 되는 그 이 나라의 서비스를 생산해 그러니까 경기적 요인이 없이 그냥 단순히 이 나라의 서비스를 생산하게 되는 정도가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약간 경쟁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서비스가 다른 나라에 사용되는 정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경기적 요인 없이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나라의 서비스가 경쟁력이 좀 커졌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열의에 있다. 열의에 있었고 경쟁력도 그렇게 없었다. 우리나라가 구조적인 요인으로만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좀 형님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고 그래서 그런지 뭐 글로벌 어떤 생산에 있어서도 좀 경쟁력 없이 좀 성장이 거의 없었다. 경쟁력 측면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는 굉장히 성장이 더뎠다. 대외적으로도 좀 끼어 있고 선진국 하는 거는 못하고 후진국은 따라오고 이제 서자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아니 형들 현대차, 삼성전자고 나가서 수출할 때 따라가는 거 하고 그리고 뭐 본사가 여기 있고 이런 거 아니면 성장을 참 못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까지 분석하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너무 우울한데요? 네, 뭐 이게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라고 해놓고 이게 너무 우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한 줄기 빛은 있다. 그게 바로 지식 서비스. 지식 서비스. 네. 아까 이제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지식 집약적이고 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 지식 서비스가 완전 진짜 한 줄기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2010년부터 연평균 성장이 2024년까지 13.4% 정도 증가를 했어요. 와. 그러면 우리나라 서비스가 되게 더디게 성장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서비스가 어느 정도였냐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8%예요. 그럼 사실상 전체 서비스 성장이 3.8%밖에 안 됐는데 지식 서비스가 13.4%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혼자 상승 다 한 거네요. 네, 사실상 이제 멱살을 이제 멱살을 잡고 이제 끌고 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중도 지식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2010년도에 7.6% 정도에서 전체 서비스 수출의 차지하는 비중이 7.6%에서 2024년 26.5%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비중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예, 뭐 한 30%, 40% 이렇게 계속 늘어날 예정이고, 이 속도를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사실은 제일 빨라요. 2010년도에 지식 서비스에 차지하는 비중이었고 연한 파란색이 짙은 파란색이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지식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 증가폭이 그러니까 각국의 서비스 수출에서 지식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인 건데 그 증가폭이 우리나라가 제일 크다. 그만큼 각국의 서비스 수출 흐름 속에서 지식 서비스가 성장하는 거는 한국이 지금 제일 빠른 속도다. 그렇네요. 이게 우리 한국 서비스 수출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고 요거를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봐야 우리 서비스 수출을 향후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이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챕터 3이 넘어가는 겁니다. 네.